말과 배엔드 이종수.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할 때 혹은 더 넓게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대비할 때 흔히 거론되는 틀이 있다.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는 저서 국화와 칼에서 일본 문화의 특징을 칼과 여성의 문화로 규정하며 세밀하게 묘사했다. 일본인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상냥하게 손님을 대하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든 칼을 휘두를 수 있는 냉혹함도 함께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문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화다. 화합과 실용적 융합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어린 시절부터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몸에 배도록 가르친다. 문화적 위상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 문화는 교차형 문화다. 외부에서 유입된 문화가 흘러들어왔다가 다시 흘러나가는 통로 역할을 한다. 반면 일본은 종착역 문화다. 한번 유입된 문화는 빠져나가지 않고 그곳에 뿌리를 내려 융합되고 축적된다.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반도의 중간에 위치한 한국은 외부 침략의 위협 속에서 보편주의가 지배하게 되었다. 반면 일본은 그러한 외부적 긴장감이 희박한 탓에 자생과 자족의 문제가 핵심이 되었고 그 결과 상대주의가 강하게 작동한다. 외부에서 들어온 문화를 자기들 방식으로 소화하고 재해석하여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를 싱크리티즘의 SYNCRETISM, 즉 혼합주의 또는 융합주의라 한다. 일본 문화에는 본래 절대적 부정이 없으며 공존과 화해의 논리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에 비해 한국 문화는 붓과 남성 중심의 문화로 모순과 부정을 직시하며 원칙과 원리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철학적으로도 한국은 주리론의 무게중심이 실리는 반면 일본은 주기론 쪽에 훨씬 더 비중을 둔다. 도올 김용옥은 논어 강의에서 이 차이를 말과 배라는 인상적인 비유로 설명한다. 우리 민족은 말의 문화를, 일본 민족은 배의 문화를 지닌다는 것이다. 말은 북방 문화의 상징이고 배는 남방 문화의 전형이다. 벼 농사로 대표되는 물의 문화 역시 남방 문화에 속한다. 북방 문화는 유목민족의 피를 타고 기마민족의 성격을 띈다. 말은 사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내달리지만 배는 평소에는 뱃사람의 의지를 따르다가도 풍랑을 만나거나 극한 상황에 처하면 인위적인 조작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말은 코스모스 카즈모스, 즉 조화로운 질서의 세계를 상징하고 배는 카오스 케이아스, 즉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를 상징한다. 말은 남성적이고 수평적이며 짝수와 오른쪽을 선호한다. 반면 배는 여성적이고 수직적이며 홀수와 왼쪽을 좋아한다. 북방 유목민은 이동하며 거주하고 고기와 밀을 주식으로 삼는 반면 배의 사람들은 생선과 쌀밥을 주식으로 한다. 말의 문화가 유가적이라면 배의 문화는 도가적이다. 말의 문화에서는 천명이라는 대의 아래 군주도 갈아치울 수 있고 혁명도 용인된다. 반면 배의 문화에서는 오직 복종만이 존재한다. 천황을 교체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말의 문화에서는 수신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어서 제가, 치국, 평천하의 순서로 이상을 실현해 나간다. 반면 배의 문화에서는 모든 것이 국가에 종속되고 천황에 대한 절대 충성만이 존재한다. 역성혁명 등은 용인되지 않는 부분이다. 반역이나 배신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다. 말의 문화에서도 명예는 소중하지만 배의 문화에서 명예는 곧 목숨과 동격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어느 빵집 앞에서 아이가 빵을 훔쳤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한 사무라이가 결백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경고한 뒤 아이의 배를 갈랐다. 뱃속에는 빵의 흔적이 없었다. 결백이 증명되자 사무라이는 곧바로 빵집 주인의 목을 쳤다. 명예를 위해 목숨을 초계처럼 여기는 일본 문화의 단면을 섬뜩하리만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야기다. 한국의 경우 혈연 중심의 사회 구조와 장자 상속이 뿌리 깊다. 권력의 획득은 과거라는 시험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사서집주를 비롯한 유교 경전을 두루 섭렵해야 함을 의미했다. 신분이나 계급에 관계없이 지식의 획득이 곧 권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과거 제도의 가장 큰 의의였으며 그 정신은 고려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대학 문화에서도 드러난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신입생들이 세계평화연구회 같은 거창한 이름의 서클 권유를 받는 반면 일본에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동아리가 형성된다. 유교의 핵심 덕목인 인을 해석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일본은 인이란 사람 사이의 사랑이라고 간명하게 정의하며 구체적인 생활 덕목으로 받아들인다.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논의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다.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장자상속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일본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한 것은 사무라이, 즉 칼잡이들이었다. 그들의 사명은 전쟁이었고 그들을 지탱한 철칙은 주군에 대한 절대 복종과 충성이었다. 가문의 승계도 반드시 혈연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다. 양자를 세우거나 대릴 사위를 들여 가업을 잇는 것이 자연스럽게 허용되었다. 예컨대 200년 된 우동집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의뢰대를 이은 가문을 떠올리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이를 쇼쿤인, 장인 또는 촌인, 상공업자 중심의 체계란다. 가업을 잇는 것은 혈연이 아니라 그 직종에서 가장 뛰어난 역량을 갖춘 사람의 몫이라는 것이다. 가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이를 위한 협력 조직이라는 발상이다. 메이지 유신이 1868년에 이루어지고 도쿄대학이 설립되면서 일본에도 과거와 유사한 관료 선발 체계가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종교적으로도 일본은 신도, 불교, 유교가 혼재한다.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 일본인은 태어남과 결혼은 신도식으로, 학업과 처세는 유교식으로, 죽음은 불교식으로 치른다. 다만 최근에는 결혼식에서도 기독교 형식을 따르는 경향이 늘고 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서구와 같은 수준의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1868년 이후 36년간 처절한 혁신과 변화를 통해 부국 강병의 대국으로 거듭났다. 러일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두각을 나타낸다. 일본인들은 자각의 계기를 아편 전쟁에서 찾는다. 그들은 더 이상 현실의 안주에서는 서구 열강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긴박한 절망감을 갖고 근대화에 나선다. 3,000명의 외국 선구자들을 초빙해서 과학화 서구화 근대화를 이뤄낸다. 그리고 그들은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대만을 식민지화하는 등 제국주의화된 채로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침략의 본성을 드러낸다. 그리고 급기야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까지 군국주의화를 이룬다. 그리고 패망해서 나락을 경험한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집트로 대표되는 민족이 영원한 상극으로 반목하고 경쟁하는 숙명을 지닌다고 전해진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도 이와 유사하다. 역사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말과 배처럼 판이한 문명적 뿌리로 인해 결코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없는 평행선을 걷고 있다. 지금도 양국은 서로에 대한 반목과 경계를 완전히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고 정치적으로도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배울 만한 모델로 여겨지지 않는다. 일본 유학을 택하는 이들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이제는 대부분 서구로 눈을 돌리고 있다. 우리는 항상 친일을 경계하고 그 길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리라. 지금은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경계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과연 우리에게 일본보다 더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등에서의 우위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이제 일본은 과거의 근대화 경험이나 선진화를 이뤘던 방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새로운 세계에서의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국가를 존립시키는 것도 쉽지 않으리라. 말과 배. 그 둘은 오랜 세월 동안 각자의 문명을 형성해온 까닭에 쉽사리 융합되기 어렵다. 결국 서로를 존중하면서 각자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는지도 모른다.